지금 모든 것이 오르는 장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못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 기업들 그래서 이제 고런 것들에게 조금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지정학자들이 보면은 한 30-40년 만에 판이 바뀌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100년 만에 판이 바뀌는 시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 과도기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 금의 가격에 잘 나타난 게 아닌가. 하지만 최근에 금값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만약에 이게 리스크 온의 심리로 이동하는 거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가격은 또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비트코인 조금 오르고 있는데, 네, 시황 네. 어떻습니까? 어제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이거 방송 좀 켜기 전에부터 하락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한 11만 6천 정도까지 갔다가 네. 지금은 11만 한 4천까지 조금 내려왔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은 S&P 500이랑 나스닥 종합지수는 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음. 그래서 1.9, 1.2 이렇게 다 많이 올랐는데 그 시장의 전반적으로는 네. 그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 그걸 이제 영어로 리스크 온 센티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회복을 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되게 진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또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발표한 기업들의 약 80%가 다 실적이 좋습니다. 어.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FOMC도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위험 선호를 이제 더 하게 하는, 그러니까 리스크 온 상태를 좀 더 자극하는, 그래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좀 이동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플러스 요소가 더 큰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모든 것이 오르는 장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못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 기업들 그래서 이제 고런 것들에게 조금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가격이 올라서 이런 기대감을 조금 불러일으킨가 싶더니 오늘 또 새벽에 아침에 조금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유는 우선은 11만 6천 정도가 단기 저항선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잘 못 가고 이런 S&P랑 나스닥은 잘 가니까 아무래도 또 비트코인에서 팔고 넘어가는 그런 돈도 있지 않을까. 네, 고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많이 못 오른 것 같아서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제 남은 11월, 12월에 조금 기대감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험 선호 현상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금도 좀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이 이제 4,000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이제 3,900달러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리스크 온의 심리, 그것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가 지금 대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올랐다. 근데 이 금값이 이렇게 오른 게 사실 과거에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울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정황을 되게 불안하게 보는구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정학자들이 보면은 이제는 한 30-40년 만에 그 판이 바뀌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100년 만에 판이 바뀌는 시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 과도기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 금의 가격에 잘 나타난 게 아닌가. 하지만 최근에 요렇게 금값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조금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리스크 온의 심리로 이동하는 거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가격은 또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어저께 보니까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서고 삼성전자가 음. 10만 원을 넘어서고 막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코스피는 위험 선호 현상이 있다면 코스피는 누가 봐도 참 위험 자산인데 네. 코스피도 그러면 더 많이 갈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힘이 워낙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지금 AI 붐, 뭐 AI 거품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선 AI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은 그 AI 부분을 우리가 봐야 지금 코스피의 그런 상승세를 좀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면 우선은 최근에 그 최태원 회장님께서 3프로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오, 이 내용의 거의 3분의 1, 2분의 1이 AI 관련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자들이 내용이 이제 주로 AI가 거품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지금은 사실 거품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일단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만큼 중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AI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마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오펜하이머 프로젝트, 그 맨하탄 프로젝트 핵무기 개발 있잖아요. 네. 그 당시는 이제 미국의 적대국이 독일이었죠. 독일이 먼저 그 핵무기 발전의 그 물리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영국, 뭐 캐나다, 미국이 발에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진짜 이거는 뭐 성공하냐 마냐 뭐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얼마 들어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군을 걸고 했다. 그거를 이제 AI에 빗대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에는 엄청나게 돈이 우선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AI를 위해서는 또 그거에 대한 인프라, 전력망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근데 그것과 연관하려면 이제 반도체는 필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큰 수혜를 받는 게 아닐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저점에서 거의 90% 올라왔고 올해요. 그다음에 네. SK하이닉스는 거의 3배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관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산업에서 또 막 엄청나게 대장이냐 핵심이냐 그건 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공부 음, 부족이고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막 아직은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반도체를 본다고 해도 만약 지금 투자를 한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개별주로 들어가기보다는 미국 주식에서 SMH라는 ETF가 있거든요. 음, SOXX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네. 거를 위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으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개별주보다는 반도체 ETF로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붙이면 그 톱니도 최근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음, AI 거품론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품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의 선행 PE가 27배밖에 안 된대요. 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코스트코가 50배고 월마트가 34배인데 이거보다도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엔비디아의 그 AI 칩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과연 뭐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아무튼 AI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이나 메타에서도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있다, 해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존은 33년까지 무려 60만 명을 정리해고하겠다. 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AI와 로봇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코스피의 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뭐 버블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버블의 초입이다 정도로 만약 인정을 한다 해도 아직 조금 더 나아갈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해 주실 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오르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선행퍼로 보면 27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 다 실적들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AI 덕분에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걸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AI가 아니더라도 그 미국 경제가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음. GDP로 봤을 때도 거의 3% 대의 성장을 하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지금 관심이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AI 쪽이다 보니까 AI 거품론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근데 이럴 수는 있죠. 내년 초에 만약에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 분기 때 그때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은 지금도 계속 불안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이 실적이 과연 지속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안불안한데 그런 불안 심리와 함께 실적이 정말 안 나오면 숫자로 안 나오면 와장창창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형주들도 빅테크들도 실적이 나올 텐데 좋게 보는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인제 아무래도 요즘에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은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잘 원만히 해결될 것 같아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크잖아요. 네.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내일 모레죠 인제. 목요일 날쯤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만나면 그때쯤은 오히려 더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호재 해소로 뉴스가 나오면 좀 이렇게 오히려 빠질 때가 있잖아요. 옹달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셀더 뉴스가 돼서 쪼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음. 조정폭은 다 제 개인적인 견해라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걸러서 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미 숫자상으로도 다 좋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추세로 가서 올해 2 번 내년에 뭐 5 차례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계속 유동성이 풀리고 긴축도 조기로 지금 종료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 같고 그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을 이제 관심을 좀 가지면 그쪽은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안 가서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쪼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 보고서에서는 "이제 다시는 1 0 달러 밑으로 안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거 감안하면은 뭐 '결국엔 그렇게 조정이 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상방 쪽을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새 또 이렇게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이렇게 네.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드디어 다시 넘어섰거든요. 네. 3,000달러 초반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4,000달러를 무사히 넘겼는데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쪽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이제 보통 알트코인이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저는 가장 큰 이슈 같아요. 앞으로 음. 물론 블랙 스완이 또 뭐가 터질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논할 수가 없는 거고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못 가고 눌리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해소가 됐다 하면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이 차트가 이제 뭐냐면 과거에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인데요. 네. 그거의 총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평균 총 수익률. 그래서 보라색은 365일 동안 그 비트코인의 그냥 총 수익률이 700%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10 일을 빼면 회색 수익률이 돼요. 음. 그래서 700이 598로 줄고 이럴 때 보면 2018년 때 보면은 막 180이 마이너스 90 일이 돼요, 10 일을 빼버리면. 음. 그러니까 요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1년 중에 10 일의 상승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걸 놓치는 순간 수익률이 정말 반토막 이상 심지어 양수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저는 봤을 때는 이제 남은 11 월, 12월 동안 비트코인이 정말 오르면 매크로 다른 이슈가 블랙스완 같은 게 터지지 않는다면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톱니는 여전히 한 연말에 2 0만 달러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음. 한 달에 100% 두 달에 100% 오르는 게 물론 그게 희망사항처럼 들릴 수 있지만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런 차트를 봤을 때. 그럼 만약에 1-2달 정도 큰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알트는 더 많이 가겠죠. 음. 그리고 이제 알트가 상승률은 상승 기간이 더 짧은 이유가 그런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덜 강하기 때문이라서 또 내년에 들어서고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매크로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또 크게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최고의 그런 불안 요인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 했을 때 고게 해결이 된다 하면 그리고 전제가 한 1-2 개월 정도
분위기가 요렇게 좋은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더리움도 $4,000 회복폭이 크죠. 그 네. 많이 떨어진 만큼 우선 크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어제 6%가 넘게 올랐거든요. 음. 그래서 요런 걸 봤을 때 만약에 1-2개월 동안 큰 이슈가 없으면 요런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남은 2달 동안 암호화폐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근데 그러니까 뭐 암호화 꼭 네. 그게 예 11월, 12월이 아니라 할지라도 음. 우선은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장기 투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5 년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거는 가장 기본은 2030 년까지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요렇게 1-2달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면서 들어야 된다. 걸러 들어야 된다. 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투자 관점도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죠. 알트는 중간에 팔아야 됩니다. 네. 어. 아니 뭐 50% 70% 이렇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저는 이더리움이나 뭐 BMNR, 비트마인 같은 경우 꽤 갖고 있는데 그 수량을 늘렸어요. 저는 지난주에. 어. 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음. 고거를 이제 오르면은 매도할 거고 원금을 좀 찾고 그래서 남은 물량을 갖고 또 장투해 보는 뭐 그렇게 시나리오를 짤 것 같습니다. 이더도 많이 늘리고 있으시군요. 이더리움은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소액 사고 있고요. 네. 비트마인을 쪼금 많이 샀어요. 아, 비트마인을 산 이유가 있으실까요, 딱히? 네. 그 이더리움의 레버리지로 샀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가 좀 기대하는 게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은 수익성이 따로 이제 하려면 뭔가 은행업이나 뭐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나 이런 금융 상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아니 MSTR도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만 갖고 있어도 400억 달러인가가 연에 생긴다고 해요. 음. 스테이킹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또 많이 발행이 되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발생했을 감안했을 때 미래에 정말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가총액 차이도 MSTR과 이더리움이 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그 2000 년대 2020 년대 부근에 비트코인의 모습 성숙률이 나올 수 있다. 요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비트마인 쪽으로 조금 담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이나 MSTR이 1년 동안 많이 못 갔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많이 눌려 있다 가격이. 고런 생각 하에 저평가 구간이라 생각해서 레버리지 격으로 또 비트마인을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도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느낌은 있지만 이더리움 자체가 레버리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고런 느낌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눌려 있어서 앞으로 뭐 향후 3개월, 6개월을 보면 암호화폐 쪽이 미국 주식이나 코스피를 능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거네요. 네. 뭐 남은 2 개월 동안 진짜 뭐 막 그렇게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또 이렇게 보면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네 고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워런 버핏 책을 많이 읽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인내를 조금 배우기 위해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눌려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네. 근데 워런 버핏도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그전에 그때도 보면은 이제 항상 워런 버핏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워런 버핏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 자산의 포지션을 굳건히 지키면서 펀더멘털 체크를 계속하면서 인내하다 보니까 결국엔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진짜 비트코인이 많이 못 갔어요. 어제도 보니까 QQQ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음. 뭐 반도체나 양자 컴퓨터 이런 ETF랑 비교하면은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눌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오히려 이제 기대를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버핏이 최근에는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딱히 이렇게 매수한 주식이 별로 없잖아요. 네. 오히려 작년, 재작년 계속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많이 쌓아갔는데 뭐 최근에 뭐 유나이티드 헬스 정도만 사고 거의 현금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AI 버블 초기일지 뭐 끄트머리일지 모르겠지만 버핏이 느끼기에는 되게 좀 비싸게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웅달님이 버핏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뭐 적당한 주식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럴 만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기술주요? 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한테 배우는 거는 그냥 네. 투자의 그 원리를 배우는 거고 원칙을 배우는 거지 성향이라고 할까요? 종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쪼금 저랑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음, 피터 린치도 제가 요즘에 외국에서 인터뷰하신 게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AI를 하나도 안 갖고 계시대요. 음, 그리고 심지어 농담 삼아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 6 개월 전까지도 엔비디아 영어를 보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N하고 VIDIA잖아요. 네네. 저게 뭔지 막 그래서 읽질 못하셨대요. 그래서 음, 그게 읽은 지 뭐 한 6 개월밖에 안 된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래서 "왜 투자를 안 하시냐?" 물어봤더니 너무 어렵다고. AI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뭐 AI를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AI를 이렇게 단일 종목으로는 안 사고요. ETF로 삽니다.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사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또 자본금도 크고 현금 흐름도 더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아직 자산을 쌓아가는 거라서 오히려 성장주나 이렇게 기술주 아니면 암호화폐와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거에서 좀 돈을 많이 투여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버핏이 올해 말에 이제 은퇴한다고 이야기를 미리 했잖아요. 네. 이제 버핏도 은퇴를 하게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게 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버크셔에 대해서 매도 의견도 좀 많이 내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이건 뭐 그냥 완전 여담인데, 버핏이 없는 버크셔, 뭐 그런 건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뭐 제가 뭐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 네. 그렇긴 하지만 쪼금 불안할 것 같기는 해요. 음, 왜냐면 아무래도 CEO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니깐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은 책 중에 슈페터의 기업가 정신이 나오는데 그 음, 자본주의의 핵심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슈페터 같은 경우는 기업가로 보더라고요. 리더. 그래서 테슬라도 보면은 지금 로봇 쪽으로 막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AI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1 조인가요? 뭐 그거를 보상으로 넣어 주지 않으면은 자기는 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또 너무 과도한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미래의 엄청난 그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또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한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어떤 중소기업 하나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워런 버핏이 없는 해서웨이는 그래도 쪼금 긴장하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